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605페이지 부동산 등기법 9번 문제. 자, 가처분 등기하고 관련돼서 앞에 가처분 등기 부분 일부분 하다가요, 지금 8번까지 했고요. 605페이지 가처분 등기 9번부터 볼 차례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중간에는 이제 그 가처분 해놨던 피보존 채권 청구권 그 등기를 실행을 할 경우 중간에 끼게 되는 등기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바로 가보면 4번이 옳지 않습니다. 4번.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국세 체납에 의한 압류 등기의 말소.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있은 후에 국세청에서 어떻게 국세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 등기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압류 등기. 자, 그 다음에 가처분 채권자가 요거를 갖다가 피보존돼 있던 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걸 실행을 시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청구권을 실행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요거 할 때 결국은 요 압류 등기 어떻게 한다? 여기 나온 것처럼 단독으로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말소 신청. 말소 신청. 자, 없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할 수 있답니다. 요거 해설을 좀 보시면 606페이지 가보시면요. 해설 4번 X표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소유권 이전 또는 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말소 등기 청구권 요걸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요게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말소 등기를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어떤 등기들,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체납 처분 때문에 들어온 압류 등기 같은 게 존재한다. 자, 이랬을 때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 요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가처분 해놨던 거 그거에 의해서 그 피보존 채권 청구권을 행사할 때 같이 요것도 신청한다라는 얘기. 뭐 말소 신청 가능하다. 가처분 채권자가 이 얘기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밑에 부연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606페이지 보고 있고요. 10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가처분돼 있던 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거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돼 있었죠. 자,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자, 요게 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 어떤 등기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가처분돼 있던 청구권을 행사를 할 때 모두 다 단독으로 신청해가지고 말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앞에 문제에서는 그걸 할 수 있었던 경우이고요. 소유권 등기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 할 때 관계돼가지고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뭐였어요? 이거 국세 체납에 의한 압류 등기였죠. 그거는 가능하고요. 나머지 요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번의 해설 가보시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에 맞춘 후에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자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두 다 그런 게 아니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607페이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고 박스 첫 번째 나와 있는 박스에 다만 다음에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1번, 2번, 3번에 있는 거 요거는 단독으로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케이스에 들어간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라든가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담보가 등기, 전세권,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세 개, 저 보세요. 강제경매, 그쵸? 그 다음에 임의경매, 그 다음에 주택임차권,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 요거는 그 자체가 가처분 그 등기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다. 이거 전부 이제 전제가 뭐예요? 가처분 등기 나오기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1번 같은 경우 가압류가 있었다든가 가압류, 또는 2번 같은 경우에 전세권이 등기돼 있었다든가. 우리가 전세권 같은 경우 용익물권의 성격이 있지만 담보물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세권자 같은 경우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 반환 청구,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 전세권 등기는 저당권과 같은 즉 담보물권에서 효력.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해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렇게 경매 들어간다면 담보물권으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임의경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강제경매라는 말하고 임의경매라는 말,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고 계시겠지만 요거는 순수하게 채권만 가진 자들이 경매를 신청할 때 되게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담보물권자들이 신청할 때 이렇게 이름이 붙는다. 등기부도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임의경매, 강제경매. 자, 요거는 어쨌든 가처분 등기가 있기 전에 전제가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처분권자가 가처분을 행사하는, 그래서 그 등기를 행사할 때 요거에 의해서 여기 경매 등기가 들어왔다든가 요렇게 됐을 때 요거 직권을 요거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없다. 자, 그래서 10번에서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에 의한 압류 등기. 자, 이 국세 체납에 의한 압류 등기는 가처분 등기 이후에 압류 등기가 들어왔다 이 얘기입니다. 앞에 아무런 사유도 없고요. 여기서 압류 등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때나 이렇게 할 때 가처분돼 있던 금지돼 있고 처분이 금지돼 있던, 예를 들면 그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거 행사할 때 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말소를. 자,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처분에 관한 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처분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2번 보세요.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 등기 기록을 등기 기록 중에 을구해한다. 갑구해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다. 그럼 뭐예요?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 등기죠? 쉽게 얘기하면 등기부에 그 근저당권 등기를 어떻게 하는가?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존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이게 을구에 나오니까 그 밑에다가 부기 등기로 을구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갑구에다 한다라는 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가처분한다. 가처분 등기한다. 피보존 권리가 요거다. 그럴 때 을구해야겠지. 아니에요. 갑구에다가 등기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자, 가처분에 관한 거 3번 보세요. 3번. 가처분 권리자가, 가처분권자가 그 가처분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가처분 등기 이외 모든 등기는 가처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고 당해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가처분 등기가 된 이후에 들어오는 등기들은 피보존 권리를 행사할 때,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처분 해놨다가 그걸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 자, 그렇게 할 때 요거는 전부 단독으로 가처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앞에 이제 문제 살펴본 것 중에 그럴 수 없는 케이스들이 있었죠. 가처분 등기 앞에 이전에 이미 뭐예요? 가압류 등기가 돼 있던 게 경매 등기 들어간다든가 또는 저당권 등기 돼 있던 게 경매 등기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가처분 등기 이후에 생긴 건 여기 등기할 때 말소한다. 말소 신청한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작 요거로 인해서 금지돼 있던 피보존돼 있던 그 권리를 지금 여기서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더 이상 쓸모가 없잖아요. 이걸 말소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말소하느냐 이 얘기죠. 여기 지문에서는 뭐예요?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말소한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가처분 등기는요. 3번 지문에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처분 등기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말소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의 촉탁이 아니고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가처분돼 있던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그 등기 신청을 했다 그러면 등기관이 이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런 등기들은 어떻게 한다? 가처분권자가 신청에 의해서 말소 신청에 의해서 단독으로. 정리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처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3번 60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1번 보세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을 도면을 첨부하여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수리해야 된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자, 우리가 일단 일물 일권주의 입장에서 하나의 물건의 일부만의 어떤 물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럴 순 없는 게 원칙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도 저렇게 도면 첨부해가지고 일부만에 이르게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수리하는 게 아니고요. 수리하는 게 아니고 각하를 해버리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해설에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609페이지 1번 해설 두 번째 줄. 등기부상 한 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뭐라고 돼 있어요?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한 필지가 있고 이 중에 이만큼을 갖다가 처분금지 가처분, 이만큼에 대한 소유권을 처분금지 가처분한다. 원래 뭐예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 하나의 일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권의 일부만, 특정된 일부만 소유권을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이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부만 이렇게 가처분하는 거, 처분금지 가처분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그런 가처분을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분필을 해야 되겠죠. 분필이 된다면 몰라도 저기 분필이 안 된 상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해설 부분은 그런 취지 내용이고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9페이지에 바번 한번 볼까요? 바에 이제 가처분 채권자의 본안 승소와 가처분에 의하여 실효되는 등기의 처리 절차. 대개 이제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도 마찬가지고요. 본안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가처분 등기 특히 그렇고요. 자, 그런 본안 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임시적으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금지시켜 놓는 이런 제도가 가처분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 갑이 본안 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 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2번 위 가처분 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고 그 제3자 명의 등기가 위 가처분 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위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채권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처분 채권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가처분 채권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돼 있죠. 가처분 등기 외 제3자 명의에 예를 들면 애초에 예를 들어서 보존 등기는 A라는 사람 명의로 돼 있었고요. 두 번째 와서 B라는 사람 명의로 돼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와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이거 내 거다. 그쵸? 갑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세 번째 가서
갑 앞으로 이전 등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가서 예를 들어서 C라는 자가 요렇게 이전 등기해 갔다 이겁니다. 이전 등기. 근데 갑은 이전을 해준 적이 없죠. 뭐 위조를 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갑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고 C를 가지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런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보는 소송. 자, 그런 사이에 등기 명의자가 C다 보니까 이 물건이 다른 데로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갑이 다섯 번째에서 가처분 등기를 해놓는다 이 얘기죠.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게 누가 처분권자? 그 가처분권자 갑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제3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이 제3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여기 5번 뒤에 돼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 3자명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에 기해서 나온 거야? 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 가처분 등기에 우선하는. 예를 들면 요 가처분 등기가 있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때쯤 해가지고 저당권 등기가 제3자명이 예를 들어 병명의로 있었다고 해봅시다. 요게 있었던 거예요. 병명의로. 그리고 지금 가처분 등기가 됐다는 얘기죠. 요 상태에서 요게 가처분 등기. 자, 요 상태에서 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돼 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여섯 번째 예를 들면 D라는 자가 낙찰을 받은 거죠. 얘가 제3자예요. 제3자.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D 앞으로.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권자, 처분금지 가처분권자 갑이 승소했어요. 승소했어.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이겼단 말이야.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C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갑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가져오면서 이거 말소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그렇죠? 자,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요게 지금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요게 나오게 된 이유는, 요때 저당권이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저당권이 가처분 등기 앞에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경매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경매에서 D가 낙찰받아서 제3자로 지금 나온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런데, 갑이 가처분권자 갑이 본안소송에 이겨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게 가능하냐? 이거 말소 대상이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자, 그랬을 때 2번은 말소하지 아니하고 제3자명이 요거 그대로 살려놓고 그냥 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게 틀린 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가처분 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한 경매 절차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는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앞에 우리가 문제 풀어본 거에 의하면 일단 요거는 말소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가처분 등기 앞에 전제가 된 저당권이든 무슨 이런 권리에 기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요거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됐고 그 경매 진행해서 나온 제3자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말소 신청이 있으면 경매 개시 결정의 원인인 가처분 등기에 우선하는 권리에 기하는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처분 채권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채권자의 등기 신청을 전부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얘기는 뭐죠?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거 본안 승소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했을 때 갑이 요것도 수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갑은 본안 승소했다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겠죠. 그거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말소해달라고 단독으로 신청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건 앞에서 배웠잖아.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에서는 요거 말소 안 되니까 요거 말소 신청 안 받지만 요거는 이전 등기 본안 소송에 이겼으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해설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신청을 받지 마라. 수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둘 다. 그래서 저 이전 등기도 안 된다 이 얘기겠죠. 수리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렇게 일단 정리하시고 다음에 6번 가봅니다. 6번. 사안 자체가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하게 여러 명 나오고 그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 칠판에 이렇게 썼던 그런 사안들이 이거 싹 그려져야 돼요. 잘 안 되면 옆에 그 시험지라도 이렇게 좀 써가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딱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 결론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글로만 읽어서는 그러니까 자꾸 이게 형상화되질 않아. 그럼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연습 삼아 이렇게 써보시는 그런 거 필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차트.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 자, 이번엔 이제 가처분 등기 이렇게 끝내고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 자, 이거 채무자 회생 파산. 결국은 파산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파산 등기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 관련됐는데 문제 1번.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 보세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보존 처분, 부인의 등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변제 계획 인가 결정 등의 절차에 따른 등기는 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요, 이게 조심하실 게 개인회생 절차 요거 하다 보면 이제 등기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등기할 거, 뭐 이런 등기 저런 등기 막 들어가는데 이 절차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고 막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어떤 것들은 좀 생략하고 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개인회생 절차 속에서. 자, 그럴 때 요거하고 요거는 절대로 생략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등기에서도 무조건 등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존 처분 등기나 부인의 등기는 언제나 등기해야 돼요. 생략이나 이런 거 없어요. 언제나 등기. 자, 그런데 요거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라든가 변제계획 인가 결정 등은 어떤 다른 것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들이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등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절차를 좀 간략화시킨다는 얘기죠. 특히 이 파산, 이 회생 절차 여기에서 채무자가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다 등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등기들은 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봅니다. 법인인 경우에는요, 파산관제인이든 뭐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들에서 공정화되고 다 투명하게 드러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해져요, 등기. 하지만 여기 법인이 아닌 채무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생략하지 개별적으로 등기를 전부 다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법인이 아닐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등기가 절차 속에서 우리가 다 등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 개인회생 절차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여기서도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일 때 나머지 다른 절차 속에서 등기는 여기는 다 등기해야 돼요. 여기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요 두 등기는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등기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개인회생 절차다 그러면 얘도 일부 등기가 생략된다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래서 4번처럼 요거까지 포함해서 절차에 따른 등기 하지 않는다. 그럼 틀려요.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들어가는 거. 자, 다음 문제 611페이지.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 보세요. 5번. 관리인이 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증명서를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자, 회생 계획에 따라 부동산 처분, 채무자 명의 부동산 요거를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다. 회생 계획에 따라서 할 때. 자, 우리가요, 회생 계획에 따라서 할 때는 어쨌든 지금 관리인이 뭐 파산관제인이나 이런 관리인이 이 회생 절차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채무자의 빚을 지금 청산하고 정리하는 이런 단계란 말이야. 그렇게 할 때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한다. 요거는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식은 저기 회생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게 있고 요거 두 번째 회생 계획에 의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래도 처분한다 그러려면 회생 계획에 안 따르고 처분한다 그러면 그냥 하면 안 되겠죠.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하는 케이스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생 계획 절차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할 때는 법원의 허가서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계획에 요렇게 처분하라고 돼 있거든. 그걸 그대로 이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서가 따로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이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 회생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가 결정한 등본, 그 인가 결정서에 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관리인이 이런 회생계획이나 이런 걸 세우면요 그냥 그대로 실행하면 안 되고 일단 인가 받아야 돼. 이거 다 법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허가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 계획대로 하라고. 자, 그렇게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또 허가받으러 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처분할 때. 그래서 인가를 받았으면 인가 받았다라는 그 계획을 인가 받았다라는 그것만 있으면 돼. 인가 결정에 대한 등본 또는 초본 이걸 첨부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런 계획대로 안 처분할 때가 문제라는 얘기죠. 계획대로 안 처분한다는 얘기는 계획대로 안 하니까 인가받은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럴 땐 어쨌든 또 법원에 또 뭔가를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자,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 또는 법원의 허가서. 자, 요런 서류, 요런 정보는 요런 거는 회생 계획에 따르지 않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회생계획에 따를 때는 그 회생계획이 인가받은 그 결정에 대한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면 되는 거고,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는 처분을 할 때는 법원의 허가서 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증명서 요 단계 첨부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회생 절차 개시 또는 파산 선고의 등기 촉탁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기록할 수 있다. 회생 절차 개시, 파산 선고, 등기 촉탁,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게 기록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촉탁은. 자, 오른쪽 페이지에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 613페이지 동그라미 1번 해서 둘넷 다섯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자, 거기에 있는 내용. 자, 요게 이제 앞에 611페이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부인의 등기라든가 보존 처분 등기, 요거는 언제든지 기록한다는 얘기죠. 등기한다는 얘기고요. 그거 외에 관한 등기. 자, 그거 외에 관한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가 법인일 때는 등기 생략하고요. 채무자가 법인이 아닐 때는 등기를 다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것이 회생 절차에 의해서 회생 절차 속에서의 등기 생략이다 그렇게 되면 개인인 채무자도 법인이 아닌 채무자도 그 생략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613페이지 동그라미 1번의 해설 보시면 거기 있는 해설은 611페이지에서 본 해설입니다. 그래서 보존 처분 및 부인의 등기는 모든 채무자의 개별 부동산에 대하여 세 번째 줄부터 봅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차의 등기는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개별 부동산에 대하여 하고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개별 부동산에 대하여 하지 않는다 생략한다는 얘기고, 다만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법인이 아니지만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변제 계획 인가 결정 등의 절차에 따른 등기는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래서요, 그 바로 밑에 예규 1516호에서 얘기합니다. 법인인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기라든가 회생 계획 인가, 자, 이런 거 등기 촉탁 들어오면 세 번째 줄에 각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회생법 24조 박스 넘어가서 그 밑에 예규 또 1516호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특례해서 또 두 번째 법인인 채무자 명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한 파산 선고 등기, 이번엔 자, 파산 선고 등기 등의 촉탁, 자, 요것도 그 밑에 줄 각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법인인 경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어떤 등기든 내용이든 전부 생략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각하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그 채무자회생법 24조 규정 보시면 법인이 아닌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 이런 경우에는 파산의 절차 속에서는 마지막 줄 파산 등기를 촉탁한다. 촉탁하니까 받아서 기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채무자 부동산에 대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자, 이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 이거는 기록 못해요. 그러니까 각하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파산 선고와 관계돼서 요게 이렇게 되면 요것도 생략하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복잡한데 얘는 전부 다 저런 거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신청 들어오면 다 각하한다는 얘기고 얘는 원래는 등기해줘야 된다. 저런 내용들을 다. 그래서 촉탁이나 뭐 이런 거 들어오면 다 등기해줍니다. 수리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 속에서만 우리가 그걸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13페이지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에 관해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맞나요? 2번 보존처분 등기가 마쳐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하는 경매 촉탁이 있는 경우 이를 각하해야 된다. 보존처분 등기가 마쳐진 채무자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각하해야 되냐 수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의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하는 거. 자, 다음 페이지 해설 한번 봅니다. 2번의 X표. 보존처분은 채무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고 제3자의 권리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존처분이 돼 있다고 해서 절대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존처분 등기가 경료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존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대한 압류 등의 등기 촉탁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을 수리해서 기록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처분 등기 있다고 해서 다른 등기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점. 자, 다음 문제. 자, 문제 5번 61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존처분 등기가 마쳐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얘기는 뭐 각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한다 그래서 수리한다고 그랬죠? 수리합니다. 앞에 문제에서 방금 봤어요. 수리하여야 한답니다.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수리해야 된다. 해설은 앞에 문제 해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부인의 등기와 부인 등기의 말소는 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문제 6번. 자, 4번에 부인의 등기와 부인 등기의 말소는 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부인의 등기는요, 조심하세요. 요게 단독으로 신청을 하고요. 부인의 등기를 해달라고 단독으로 신청하고, 그렇게 돼 있는 부인 등기의 말소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관이 수리합니다.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수리를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고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고 요거는 법원이 촉탁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둘 다 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 요거는 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요거는 법원이 촉탁한다. 구별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문제 616페이지 7번. 채무자 회상 및 파산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보전 처분의 기입 등기는 회생법원의 촉탁으로 한다.
자, 보존 처분 지금 등기하려고 그러죠? 기입 등기.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보존 처분, 요거를 지금 등기하려고 합니다. 회생법원의 촉탁으로 하느냐? 회생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원, 사무관의 촉탁으로, 법원 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회생법원의 촉탁이 아니고요. 법원 사무관 등의 촉탁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채무자 회생, 회생 및 파산 관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 보존 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그 보존 처분에 저촉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각하하는 게 아니고 수리. 자, 보존 처분 등기 이거 맞춰졌다고 해서 그 이후에 등기 못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각하가 아니고 수리해야 된다. 자,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 자,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 등기에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해야 된다.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죠? 옳은 것. 파산 선고 등기에 촉탁이 있다. 그러면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해야 된다. 요게 맞는 지문이 되겠어요. 옳은 지문. 자, 2번 한번 봅니다. 파산 선고에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기에 촉탁이 있는 등기관은 그 등기 촉탁을, 요거는 각하가 아니고 요거는 수리. 그 다음 3번. 회생 절차상 부인 등기의 말소는 회생 채무자의 관리인이 신청. 저거 둘 다 관리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죠. 그쵸?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요거는 법원에서, 회생법원에서 촉탁한다라는 거. 그래서 관리인이 신청해야 된다. 틀렸고요. 4번에 부인 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기에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해야 한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기에 촉탁이 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리를 한다는 얘기죠. 부인 등기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전부 다 우리가 등기해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번 이게 촉탁이 아니고 촉탁 각하가 아니고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건 1번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저렇게 이유들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인 등기. 부인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기도 할 수 없다. 앞에 문제 지문에서 끝에 거 지문 봤죠? 자, 부인 등기가 맞춰졌다 해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수리해줘야 돼요. 각하가 아니고 수리해준다라는 것. 다음 페이지. 자, 619페이지 봅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 절차에 따른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것 5번 볼까요? 5번. 파산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회생 계획인가에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회생 계획인가에 등기를 한 후에 파산 등기를 직번으로 말소해야 된다. 자, 이 5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나머지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회생 절차상 보존 처분의 기입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해야 하며, 앞에서 이건 문제 지문에 하나 있었죠. 법원이 아니고 법원 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한다라는 거. 자, 2번에 회생 절차상 보존 처분의 기입 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등기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보존 처분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가압류 등기나 경매 등기가 있대요. 못하나요? 얼마든지 보존 처분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다음에 3번.
회생 절차상 부인의 등기가 맞춰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 의무자로 한 등기 신청은 수리해야 된다. 부인의 등기가 맞춰졌다 그러면 부인된 등기 명의인을 등기 의무자로 한 등기 신청은 수리가 아니고 각하해야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 선고에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하지만 또 다른 회생 절차 개시에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촉탁을 수리해야 된다. 요것도 각하. 그래서 1, 2, 3, 4번은 옳지 않은 지문이고요. 5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0페이지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 등기, 회생 절차상 부인 등기를 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 부인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3번 부인 등기가 맞춰진 경우라 하더라도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 의무자로 한 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각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부인 등기가 맞춰졌다 하더라도 각하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장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해가지고 뭐 가처분 등기라든가 끝에 우리 이런 것들 다 살펴봤어요. 개인회생 뭐 이런 것들도 살펴봤고요. 파산이나 이런 것들. 자, 621페이지에 보시면 9장 기타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등기를 하는 경우들, 그거에 관계돼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621페이지에 9장 기타 1절 보시면 부동산 등기 실명제하고 등기제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법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부동산 실명법. 자, 그것과 관계돼서 등기제도.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왜 나왔느냐?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하도 사람들이 차명으로, 그렇죠? 우리가 신탁이나 이런 거는 허용이 된다 그랬어요. 신탁법에서 앞에서 신탁 등기라는 거 봤고요. 근데 이런 신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금 포탈이라든가 강제집행 면탈을 하는데 이용해 먹는다. 쉽게 얘기하면 명의를 신탁하는 거죠. 자, 요런 편법들을 쓰니까 요거 금지시키려고, 요거 막아보려고 나온 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는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한 등기도 무효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있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 명의신탁을 하는 목적이 되게 세금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요. 그거에 의한 등기도 무효등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이 아닌 몇 가지 등기들은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종중의 재산을 갖다가 종손 명의로 등기해 놓는 그런 등기, 그렇죠? 종중 명의 등기라든가 또는 우리가 부부 사이에 어떻게 되죠? 부부 사이에 남편 명의, 남편 것을 부인 명의로 또는 부인 것을 남편 명의로 해놓는 거, 이런 것들을 부부간의 명의신탁. 자, 물론 조심하세요. 이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요게 세금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명의신탁 약정 무효입니다. 부실법에 의해서. 근데 그런 목적이 없다면 부실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은 아니다. 부실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이 아니다는 얘기는 그 약정은 유효하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건 한 필지의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 말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 2분의 1씩. 공유지분 2분의 1. 그렇죠?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2분의 1이 갑거냐 이런 거 없죠? 이게 공유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사자 갑과 을이 합의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금거 놓고 여기는 갑이 쓰기로 하고 여기는 을이 쓰기로 하고 이건 갑이 가지고 이건 을이 가지기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겉으로는 등기, 공시를 안 하고 이렇게 한 필지로 둔 이런 상태가 있다는 얘기죠.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상호 명의 신탁이다. 자, 이런 상호 명의 신탁은 실제로 등기가 돼 있질 않고요. 저런 내용은 등기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런 상태를 그대로 공시를 한다 그러면 이거 분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필 등기 해가지고 한 개, 두 개. 그래서 물건 두 개를 각자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나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2분의 1 공시되어 있는 건 그냥 공유자로 공시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분할해서 그래서 이건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있는 거를 상호 명의신탁 관계라고 그러고 이런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약정이. 아시겠죠? 유효하다라는 거. 이렇게 몇 가지 점 조심을 하시면서 자 문제를 조금 살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봅니다. 명의신탁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부동산 실권리정 명의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보실까요?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돌아온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할 때 이런 거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요건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저런 명의신탁을 할 때 필요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명의신탁은 요런 목적이 없다면 유효한 것이고 그렇게 한 등기 인정받고요. 그 이전 등기를 갖다가 다시 그 등기를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원래 주인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할 때 이런 거 증명하는 서류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 관련된 등기와 그 절차 등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것은 부동산 실명법상의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 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라고 아까 제가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구분해서 갑은 여기 을은 여기 이렇게 구분 소유하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렇죠? 특정을 해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이렇게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것은 이렇게 해놓고 등기부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유 관계로 등기가 된단 말이야. 지분 2분의 1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이게 완벽한 제대로 된 공시는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명의신탁 특히 부동산 실명법상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 이 말 조심하세요. 부동산 실명법상의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는 뜻은 뭐예요? 그 명의신탁은 무효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법에서 제재하는 명의신탁이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있는 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상호 명의신탁 관계라고 그랬고요.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이 명의신탁이라고 안 합니다. 이거. 쉽게 가면 이거 제외시킨다는 이거는 허용이 된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거 제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허용이 돼요. 허용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상의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 틀린 말이에요. 무효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 아니에요. 이렇게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거. 유효한 등기고요. 이렇게 약정한 건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유효하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상의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상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이 법에서 무효로 하고 있는 그 약정이다 이 뜻이에요. 이거 그거 아닙니다. 이건 상호 명의신탁으로서 허용이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것. 2번 보실까요? 2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 하는 경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으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양도담보. 자, 이거죠. 갑이 가지고 있는 X라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줍니다. 이전해 주는데 그 이전해 주는 목적은 뭐예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거 돈 빌려주고 소유권 넘겨받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을 넘겨받아도 실제로 이걸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야? 갑이죠. 그쵸? 이 돈 빌려준 관계만 빼고 놓고 보면 갑의 물건을 얘 이름으로 지금 소유권을 해놓은 거야. 이거 명의신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그런데 이 명의신탁을 한 목적이 뭐야? 조세 포탈의 강제집행면탈 아니죠. 뭐가 목적이에요? 채권을 담보하는 게 목적이잖아. 자, 양도담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명의신탁도 부실법에서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은 아닙니다. 즉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허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명의만 이렇게 해놓는 거 허용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요 돈 빌려줬다라는 그거 관계된 서면들, 그런 서면을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1번 보실까요? 부동산에 위치한 면적을 특정한 2인 이상의 공소유역이라는, 자, 상호 명의신탁이네요. 이런 경우에도 그래놓고 상호 명의신탁, 자, 등기부에는 그냥 공유관계로 등기해놨어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죠. 허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 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이 경우 등기 원인은 명의신탁 해지가 된다. 그러나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 약정에 대한 예약을 하고 장차 명의신탁 해지 약정에 효력이 발생한 경우 생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자, 예약에 의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약에 의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요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약해놓고도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판결 주문만을 심사하여야 하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명한 판결의 경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상호 명의신탁, 배우자 또는 종종에 의한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판결 이유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자, 판결 주문만을 심사하는 게 아니고요. 판결 이유도 고려해야 됩니다. 아니 된다 그래서 틀렸어요. 저런 걸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자, 한 문제 더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4번. 다음 중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거나 명의신탁의 특례가 인정되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1번에 상호 명의신탁 관계, 종중부동산, 배우자 상호가 이거 전부 조세 포탈의 혐의,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 요런 게 없는 걸로 보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실명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약정, 즉 금지되는 명의신탁 약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효한 등기들이다 이 얘기예요. 이에 반해서 농지를 명의신탁한다.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려면 결론적으로 농지 취득 원부 자격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타인,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명의로 이렇게 해놓는 거,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건데, 농지 명의신탁하는 경우 부실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약정이기 때문에 저거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겠죠. 효력이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해설에 그 내용하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절 환지에 관한 등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